매물이 나왔던 게 바로 좀 회수되는 양상도, 그다음에 또 호가도 2, 3억 올라가는 분위기가 시장에서 바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당선 효과인데 사실상 그렇게 아주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이 순간에 가장 핫한 재건축 지역은 하는 지역은 선제적으로 재건축 속도가 빨라지면서 네. 시장을 이끌었던 그런 지역이에요. 전국과 아파트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없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재개발에서 한강변에서 노른자이가 등장하게 되는데 역시 이제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세훈 시장 당선 이후 서울 재건축 시장 전반이 탄력을 받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탄력을 받고 있는 재건축 시장 함께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이신 박합수 KB국민은행 수석 부동산 전문위원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위원님 먼저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은행에서 부동산 투자 자문을 맡고 있는 이제 19년 차 됐습니다.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 박합수 박사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당선이 됐잖아요. 네. 그럼 이 요새 당선 이후에 재건축 시장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는 게 느껴지십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매물이 나왔던 게 바로 좀 회수되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호가도 2, 3억 올라가는 이런 분위기가 시장에서 바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당선 효과인데 사실상 그렇게 아주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전체적인 사업 진행이 빨리 돼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건데 가격만 올라가게 되면 또 여러 가지 걸림돌부터 나타나는 거니까 그렇게 아주 좋은 환경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장 선거를 바라보면서 이 선거 이후에 집을 살까 말까 고민했던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은 만약에 재건축 아파트를 염두에 두셨던 분이면은 지금 이 버스가 떠나갔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1차적으로는 그렇죠. 1차적으로는 가격이 2, 3억 정도 기대감에 따라서 올랐기 때문에 사실 매수 타이밍으로 봤을 때는 한 템포 늦은 건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크게 길게 보게 되면 어차피 지금은 초기에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오르긴 하지만 모든 재건축이 다 속도가 빨리 나고 사업이 활성화된다는 가정하에서 보게 되면 다시 한번 또 진정세를 보일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좀 지켜보면서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근데 무주택자분들이 다 재건축만 보는 건 아니고 또 이제 네. 선거 이후에 재건축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이 확 튀었잖아요. 그러면은 뭐 재건축을 바라보지 않은 구축이라든지 아니면 뭐 신축, 준신축 이런 아파트들은 무주택자분들이 지금 관심을 가질 만한가요? 무주택자는 여전히 가장 이제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자금 출처라든가 이런 준비된 상태에서의 매입이 필요한 시점이잖아요. 어차피 대출 규제도 강화돼 있고 하다 보니까 준비된 무주택자라면 본인의 관심다지 위주로는 여전히 매수에 대한 희망의 끈은 놓지 말아야 된다라고 보고, 그 시기에 있어서는 개별적으로 이제 다 양상이 다른데 지금 이제 대출에 대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또 곧 발표될 또 예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유불리한 경우가 나타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생애 최초자나 이런 경우 무주택자들에게는 어느 정도 또 약간의 여유가 나타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지켜보면서 대응해도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여전히 초고가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대출 규제가 여전하고 하다 보니까, 특히 15억 초과는 아예 또 금지다 보니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내 집 마련하는 사람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출 기준 완화를 하나 꼽는다면 분양 중도금 대출을 9억 초과 금지하는 것은 네. 반드시 이번 대출 규제에서 제외됐으면 좋겠다는 희망도 있어요. 어차피 무주택자가 처음으로 집을 사는데 일반 매매 시장에서 사는 것과 분양을 받아 사는 것이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일반 매매 시장은 15억 초과 대출 금지인데 중도금 대출은 9억 초과 금지라는 것은 어느 정도 주거 사다리 붕괴 차원에서 상당히 안 좋은 측면으로 작동한다라는 취지에서 9억 초과를 15억 초과로 상향해야 되는 이런 그 대출 규제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이게 중산층에 있어서는 또 상당히 중요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희망을 가져봅니다. 네. 지금 재건축 시장 전반이 꿈틀대고 있는데요. 예. 위원님과 같이 지금 지역별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호재들이 있는지 짚어보는 시간 네. 거시적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분홍색이 영역을 표시한 게 이게 서울시예요, 서울시. 그래서 서울시의 재건축은 당연히 지금 이 순간에 가장 핫한 재건축 지역은 남쪽에서
이 반포라는 지역은 선제적으로 재건축 속도가 빨라지면서 네. 시장을 이끌었던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반포는 지금 현재 이 한강 이면 시대에서 이 한강 이면이라면 삼성 레면 퍼스티지, 반포 자이, 그다음에 이쪽 배후에 이런 지역들에서 이제 지금은 반포는 큰 변화의 축에 서 있는데 한강변으로 한강 전면 지역으로 이렇게 바뀌는 이런 추세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포가 한강 후면 시대에서 전면 시대로 바뀌면서 이 반포의 가치가 상당 부분 다시 한번 또 가치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가 있고 반포주구 뭐 3주구, 1, 4주구 저런 데도 오세훈 시장 영향으로 가격이 더 오를 수가 있는 건가요? 지금 원래 비싼데. 이미 이 계획이 다 확정이 됐고 예. 반포중 1단지 1, 2, 4주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강변에 있다 보니 뭐 이미 다 설계까지 다 끝나서 그쵸. 이제 2주를 앞둔 뭐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오세훈 시장 영향을 받을 건 없군요. 이미 그런 단계가 지난 지났죠. 거죠. 네. 지난 거고 사실은 이제 뒤쪽에 있는 반포주공 1단지 3주구 같은 경우에도 네. 뭐 어떤 면에서는 이제 거의 사업 시행가 수준 단계에 그렇죠. 있으니까 사실은 그렇게 또 큰 영향을 받기는 어렵다고 보고 지금 이제 영향권 하에 있다는 거는 조합 추진이 단계라든가 조합 설립 단계 정도에서 어느 정도 이제 사업 시행가 넘어가면서 그렇죠. 이런 그 전반적인 그 건축 계획을 뭐 35층에서 50층으로 높인다든가 이런 식의 변화를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있는 단지들은 기대감이 높은 거고 이미 반의 영향력 그렇습니다. 하에 있는 곳이죠. 네. 그렇다면 역시 이제 네. 뭐 돌고 돌아 다시 음마랑 주공 5단지 이런 데 얘기 나오는데 그거부터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제가 어떤 강의 자료에서 예. 라이벌 아파트로 선정한 게 음마와 잠실 5단지예요. 왜냐면 두 가지는 성향이 세 가지 타입이 거의 비슷해요. 이제 그래 보면은 이 잠실 5단지 아파트가 있고 음마 아파트가 있는데 이 재밌는 사실은 이 음마와 5단지가 연년생이에요. 5단지가 78년생, 그 다음에 음마 아파트 79년생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이거 연식만 해도 2년, 3년 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꽤 네. 오래된 아파트들이에요. 네. 그만큼 많이 낡았다. 할 때가 충분히 지났다는 걸 얘기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평형이 유사해요. 평형. 30평대만 있어요. 네. 음마 아파트는 30에 34평, 5단지는 34, 35, 36평, 30평대만 있고 단지 규모에서 유사하다. 4,000세대 전후예요. 가만히 보시면 면적이 어디가 더 커 보입니까? 주공 5단지가 더 크네요. 5단지가 좀 커 보이는데 가구 수는 500가구가 작아요. 그러니까 현재 용적률이 더 낫다는 얘기군요. 낮죠. 이게 140%가 안 됩니다. 그럼 개인적으로는 주공 5단지에 조금 더 손을 들어주시는 음마 편입니까? 아파트는 현재 용적률이 200% 정도가 되고 한 60% 정도 차이가 나요. 네. 그만큼 사업성에서 5단지가 앞선다. 네. 입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성에서 5단지가 앞서는데 그래서 종전에는 가격 차이가 5단지가 좀 더 비쌌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음마 아파트가 거의 가격을 만회하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가격은 둘 유사하다. 네. 유사하다로 가격 상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사업 진행 속도잖아요. 예. 연년생이지만 누가 빨리 되냐인데 5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조합 설립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음마 아파트는 아직 추진위원회 단계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 음마가 사업이 되려면 당장 조합을 설립해야 되는데 4분의 3의 동의를 얻어야 되잖아요. 동별 2분의 1. 네. 여기서부터 일단은 다시 시작을 하는 게 음마예요. 이거를 이제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조합 설립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가 음마의 상황이다라고 보면 아직도 많이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고 그럼 오 시장 당선 네. 이후에 어떤 재건축 바라보는 당장의 시장의 변화를 변화로, 네. 그렇죠. 당장의 변화를 느끼려면 이제 조합부터 설립이 돼야 되는 네. 거예요. 음마 아파트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이 그 상가가 과연 순순히 조합 설립 과정에서 무리가 없을까가 그러게요. 관건입니다. 장사가 왜냐면 굉장히 잘 되거든요, 저희가. 맛집도 많죠. 예. 예. 그리고 여태까지 우리가 경험에 의하면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상가와 아파트 간의 알력이 엄청나게 심했어요. 재척하고 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거는 이제 안 됩니까? 전체 동의를 받아서 네. 이렇게 필지를 분리하게 되면 네. 그렇게 잘라내고 갈 수도 있어요. 이를테면 여의도의 미성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 코너에 그 여의도역에 상가가 있잖아요. 이제 그 부분이 앞으로 좀 쟁점이 될 수도 있어요. 필지를 분할해가지고 제외시키는 이런 것들도
뭐 둘 간의 그런 그 뭐 합의만 되면 뭐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어찌됐건 저 자체가 상당히 좀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네. 때문에 나름대로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관점이 있을 수가 있고 운마를 이제 조금 더 보게 되면 예. 운마가 재건축에서 성공하려면 이쪽에 그 대치 이쪽 개포, 도곡 이쪽에 아우르는 자리에서 자기의 포지션을 어디로 설정할 거인가예요. 예를 들면 이 대치 도곡에서 가장 대장주는 뭐냐? 우성선경 미도인 거예요. 우선미라고 불리는. 우선미. 이 우성선경 미도가 재건축을 하게 되면 지금 뭐 30평에서 60평대까지 중대형으로 예. 가는 거죠. 이 양재천변을 끼고 있는 남향으로 이 자리에 프리미엄이 가장 높기 때문에 저기서 중대형으로 갈 경우 저기서 랜드마크가 되는 건데 운마는 지금 30평대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4, 50평대, 60평대를 쫓아가려면 현재 용적률상 그렇게 쫓아가기가 상당 부분 어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운마는 30평대의 한계가 있어서 저기서 특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중소형 위주로 가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20평, 30평대로 가서 대치동 학원가에 오는 이런 특화된 수요를 네.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전략적인 중소형 평형으로 집중해서 저기를 개발하게 되면 그 많은 가치를 충분히 키울 수가 있다. 이를테면 18평, 20평, 25평, 30평 가지고 평당 1억 이렇게 가면 경쟁력이 있다. 근데 이 중대형으로 가고자 하게 되면 여기에 치여서 상당 부분 오히려 사업성이 위축되면서 고전을 면치 못할 확률이 있을 수 있다입니다. 그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오시장이 들어선 이후에 용적률을 높여주고 때로는 뭐 용도 지역을 높여주고 대신 그 차이만큼의 상당수를 임대주택으로 가져가는 이런 식으로 뭐 조합 간 대타협 일어날 네. 수 있다고 보시나요? 그게 이제 하게 되면 종상향이라는 것은 아파트를 지을 때 충분히 뭐 2종 주거지역 같은 경우 3종으로 올리면서 그만한 이제 기부채납이나 이런 걸 받고 왔던 게 현재 형태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재건축은 이미 법상의 용적률을 다 전부 활용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네. 서울시 조례상 자체적인 우리 건축물 용적률은 일반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법 상한선에서 50% 정도를 줄여서 해요. 예를 들면 3종 주거지역 같으면 법상은 300%인데 우리 서울시 조례상은 250%예요. 근데 재건축에서만큼은 이미 법 상한까지 허용을 해놨어요. 그래서 저기서 특별히 용적률을 더 허용해서 늘릴 여지는 거의 없어요. 이제 종상향은 종상향은 거의 불가능하다. 2종 같은 경우 3종으로 늘리겠지만 3종에서 준주거는 힘들다. 3종에서 준주거까지 가는 것은 엄청난 또 형평성 문제가 네. 있어요. 왜냐하면 준주거로 가게 되면 용적률이 300%에서 400%로 커져 100%가 늘어나는 걸 의미해요. 그러면 여타 단지 모든 단지를 대상으로 다 늘려줘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건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음마가 그래서 그만큼 경쟁력은 확보하고 있지만 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시간 이런 문제에서 상당히 지켜봐야 될 부분도 있다.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잠실 5단지는 쭉 보시게 되면 그동안 이제 잠실에서 추진됐던 대표적인 단지들이 우리가 너무나 친숙하게 들어왔던 단지가 이 잠실 1단지를 재건축한 엘스, 2단지를 재건축한 리센츠, 3단지 재건축한 트리지움, 4단지가 레이크 팰리스예요. 네. 그리고 이제 약간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잠실에 시형 아파트를 재건축한 게 파크리오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네. 잠실 파크리오가 6,800세대급으로 현재까지는 송파에서는 넘버 2입니다. 헬리오시티 네. 9,500가구 다음으로 이제 여기 큰 단지예요. 자, 이제 이 그 노른자의 핵심 한 가운데가 5단지란 말이죠. 5단지는 서울시에서 지금 계획하는 것은 이 그 역 주변으로는 준주거 지역으로. 그다음에 이제 하나 또 좀 걸림돌이 있어요. 이 중간에 있는 이 도로를 단지 내로 관통을 하면서 이렇게 그 연장을 하는 그래서 이쪽 도로와 네. 이거 이제 교통책 개선이죠. 개선 차원에서 단지 내로 도로가 뚫리면서 약간 이게 분리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쪽 그 잠실역 주변으로는 준주거 지역 위주로 주상복합 형태의 그런 상가뿐만 아니라 오피스텔까지 들어오는 이런 식의 그 계획을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선호도가 높을 수 있는 또 한강변 쪽으로는 기존에 이제 계획이 있죠. 이게 국제 현상 공모까지 통해서 지은 건데 50층을 기준으로 해서 갔단 말이죠. 물론 전부가 다 50층으로 가는 건 아니었고 한 3분의 1 정도만 뭐 이렇게 가는 거였어요. 근데 그 단계에서 이미 스톱이 된 거기 때문에 박원시장 때 거의 한 단계도 못 나갔잖아요. 못 나갔습니다. 저거를 이제 만약에 진행시켜 주게 되면 이제 주변의 주택 가격을 자극할 것 같아서
그런 여러 가지 정황상 이제 저게 지체됐다고 보는데 예. 사실은 그게 없었더라도 이미 주변 지역 아파트는 알아서 잘 올라갔어요. 여기 우리가 얘기하는 엘스 리센츠는 엘리트라고. 정확하게 3년도 채 안 됐죠. 한 제 기억에 2년 한 7, 8개월 전에 제 기억에 전용 8호제곱미터 기준으로 32, 3평 기준으로 12, 3억에 불과했어요. 이제 지금 딱 10억 정도가 올라 있어요. 네. 한 2년 반 남짓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아서 잘 올라갔어요. 여기 개발하고 상관없이 오히려 이거를 빨리 개발해서 시장에 저 물량이 공급되는 신호를 줬으면 오히려 더 나았을 뻔한 그런 상황이기도 했었던 거죠. 오시장 체제면은 빨리 개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실 5단지가 발진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는 잠실 5단지는 이 동네에서 자기가 제일 좋은 아파트라는 자부심을 가지고는 있는데 뭐 한때는 주변 아파트보다 자기가 3, 4억이 더 비싸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온 적도 네. 있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새 아파트 효과로, 왜냐하면 주변 단지들이 2008년 전후에서 입주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이제 3, 4년 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 아파트라는 기준으로 하면 1, 2억 정도 높으면 좋지 않겠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5단지와 더불어서 한강변의 마지막 노른자위는 장미 아파트예요. 이것까지 같이 이제 잠실에서는 재건축 바람이 불 것으로 본다. 이제 조용히 가고 있습니다만 이 장미 아파트까지 한강변의 라인. 자, 그래서 오세훈 시장 시절에 가장 꺼려했던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35층이 아니라 50층 얘기가 나왔던 예. 근거가 된 지역이 잠실이에요. 왜냐하면 이 잠실의 이 라인은 이 한강에서 우리가 유람선을 타고 가다 보게 되면 여기는 거의 30층대의 병풍처럼 돼 있어요. 이 병풍 아파트가 나타나지 않도록 서울시 한강변 도시계획을 가져가겠다고 한 게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예요. 그렇군요. 30평짜리가 일자로 쫙 돼서 한강변을 다 막아서는 병풍을 방지하기 위해서 두 동 질 거를 한 동을 지어서 높게 짓고 바람길을 만들고 높게 짓고 주변에 단지 내에 공원을 확보하겠다, 이런 사업이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50층짜리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게 실현되는 날 충분히 우리의 그 한강은 주변에 관광 프리미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그 네. 기대도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10년 만에 이 50층에 대한 기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큽니다. 그래서 네. 잠실에서는 랜드마크는 5단지가 될 것인데, 사실 여기서 말 나온 김에 무시하지 못할 단지가 있는데, 다름 아닌 송파의 맹주는 아시아산호촌이에요. 아시아산호촌. 네. 이 아시아산호촌의 가치는 이분들은 뭐 거의 재건축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라고 알려지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대략 한 2년 전쯤에 그 안전진단에서 탈락을 했어요. 예, 탈락을 해서 다시 이제 재개를 하게 되는데, 잠실의 변화는 이 야구장이 이제 이 보조경기장 쪽으로 옮기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잠실 야구장부터 이 학생체육관까지 여기가 마일스 복합단지가 들어서는 네.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게 박 시장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는데 오세장 체제에서도 그대로 유지가 되는 모양이죠.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까? 마일스 복합단지는 그 서울시장의 단적인 공약이라 보기엔 뭐하고 연결선상에서의 그런 프로젝트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저게 추진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다고 네. 보고 오히려 뭐 지속돼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잠실 5단지가 이 운마와 비교했을 때 나름대로는 뭐 세 가지 면에서 좀 유사하다고 말씀드렸고, 사업 추진 면에서 조금 더 빨리 치고 가게 되면 충분히 이제 기대감은 드는 그런 한강변의 메인 자리로 등장할 것이다라고 예상은 됩니다. 다만 이제 역시 가장 큰 걸림돌은 서울시장이 출연한 데에서 해결하지 못할 재건축의 강력한 정책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예요. 네. 이거를 극복해야 이제 저 사업이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한때 계산을 제가 해본 적이 있었는데 대략 초과이익이 어느 정도 나올 거냐, 예. 조합원당 3, 4억 정도가 추정이 됐었어요. 이건 모든 뭐 단지에서요? 잠실 5단지에서. 5단지에서. 예. 그 금액은 뭐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네. 제가 그냥 그때 당시에 그 한참 이슈가 됐을 때 추정해봤다는 거니까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초한 경우는 이제 서울시장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네. 앞으로 이제 분위기가 이렇게 형성되면은 제초안 또한 정치권에서 어떤 좀 조정을 좀 하자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나요? 재건축 사업 자체가 전반적으로 지체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재건축 초과이익 제초안이죠. 환수제 때문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대치 쌍용, 우성 일대가 이제 그대로 사업 시행인가 단계에서 스톱하고 있는 것도 다 그런 이유가 크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2017년 4월에
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자고 매일경제신문 그 이슈 논단에 제가 본 기억이 이렇게 납니다. 썼습니다. 예. 예, 물론 이제 찬성하신 분도 옆에 같이 네, 찬반 토론 이슈 토론이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걸림돌이 되면 재건축 자체의 입주 물량이 확연히 줄 거기 때문에 이게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할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 2기 신도시 보금자리도 마무리되기 때문에 우리가 재건축을 지체하게 되면 수급 불균형 문제가 너무 가중된다는 취지에서 2017년도 4월에 이건 안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었던 거죠. 이게 폐지가 안 된다면 빨리 예외라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는 뭐냐면 지금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가 있는데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의 예외 사항으로 2018년도에 현 정부에서 예외로 3월 달에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10년을 보유하고 5년을 거주한 1주택자는 네. 예외로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조항을 그대로 들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로 옮겨놓을 필요가 있어요. 10년 보유 5년 실거주한 사람은 재초안 면제. 이렇게. 왜냐? 1주택자라는 것은 저 낡은 집에 내가 10년, 20년을 살았는데 내가 뭐 투기자도 아니고 낡은 집을 오래돼서 재건축한다는데 이 사람들한테까지 엄청난 그런 초과이익을 물리는 거는 맞지가 않잖아요. 네. 그런 취지에서 1주택자에게는 실수요자잖아요. 장기간 보유한 이런 경우는 예외를 두자. 그렇게 되면 상당 부분 사업 속도는 날 확률이 좀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강남에서 또 어딜 좀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강남에서는 역시 반포는 이제 서울 지역구라고 별칭을 제가 만들었고 전국구 아파트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압구정일 수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압구정은 이 미성부터 신현대 거쳐서 구현대 저기 한양의 587 단지까지 해서 육지구까지 해서 이렇게 6개 블록이에요. 현재 여기가 1,400가구 정도의 규모인데 만약에 이제 재건축에서 한 14,5천 가구로 재건축하게 되면 전국의 부자들의 2세, 3세가 기환한다. 현재 거주민들의 연령대들이 좀 높아요. 네. 그들의 2세, 3세가 저기에 포진하게 되면 해외에서도 막 오겠죠. 오렌지족의 기환인 거죠. 오렌지족의 기환, 오렌지족의 2세들의 기환. 이런 차원에서 부자들의 2세, 3세가 집결한다. 그래서 이만한 가치를 찾기가 쉽지 않다. 최근에 이제 뭐 80평 80억에 평당 예. 1억을 기록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또 나름대로 상징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기존에 지금 조합 설립을 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조만간에 이제 조합 설립하는 지역들이 많이 나타나겠네요. 이 지역은 만약에 50층으로 개발하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국구 아파트로 자리매김할 확률이 농후하다. 강남을 떠나기 싫어하는 부자들, 전국의 부자들의 2세들이 저쪽에 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압구정에 대한 가치를 다시 한번 좀 되새겨봐야 됩니다. 물론 이제 부자들의 게임이긴 합니다만 네. 여전히 큰 상징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대규모 단지로 들어가게 되면 결국 이제 여의도예요. 네. 이 재건축 시장에서는 용산과 반포와 압구정이 이렇게 삼각형 트라이앵글을 가져간다고 하게 되면 양쪽에 하나의 또 큰 섹터가 나타나게 되는데 서쪽으로는 여의도고 동쪽으로는 성수입니다. 성수. 그럼 여의도가 이제 재건축을 하게 되면 대략 이제 여의도는 이 서여의도가 있고 동여의도가 있는데 이 서여의도 라인에서 이제 재건축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동안 여기가 낡은 아파트가 많은데 좀 지체됐던 가장 큰 이유는 뭐였습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세훈 시장 시절에 전 10년 전에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에서 여의도는 70층으로 상업지역 수준으로 짓고 대신 기부 체납을 40%씩 하게 돼 있었어요. 네. 근데 여의도 분들이 기부 체납 40% 내 땅 왜 떼가냐 이거였죠. 그래서 무산됐습니다. 네. 그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각자 개발로 가다가 2018년 7월에 박원순 시장이 여의도는 각자 개발로 가면 난개발이 될 수 있다 이래가지고 다시 통합 개발로 되돌아옵니다. 근데 통합 개발로 되돌아오면서 그때 당시 아파트 값이 급등을 하니까 지구 단위 계획을 확정 발표하지 않습니다. 통합하겠다고 했는데 지구 단위 계획, 건축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네. 않으니 방향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근 3년간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오 시장 자체로 지구 단위 계획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빨리 확정이 돼야죠. 아주 빠른 속도로. 네. 뭐 과거에 70층 기부 체납 40% 되돌아가지는 않더라도
어찌됐건 그 재건축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지구 단위 계획이 확정돼. 압구정도 마찬가지인데 지구 단위 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두 군데가. 그래서 이 지구 단위 계획이 확정되면 이 여의도가 또 8,200가구 정도 규모예요. 여기에서 가장 크게 우리가 지금 안타까워하는 것은 역시 이제 시범 아파트예요. 이게 네. 이 시범 아파트가 1971년산이에요. 맞아요. 만 50년이 된 아파트예요. 반세기. 50년. 뭐 제 나이보다는 조금 작긴 합니다만 너무 오래됐다. 그래서 사는 사람들 너무 힘들어합니다. 네. 자, 71년산이기 때문에 빨리 돼야 되고 여기서 이제 여의도는 재밌는 게 또 뭐가 있냐면 이 상업지역 아파트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죠? 여기가 개발이 될 경우 이 상업지역이 보시게 되면 이 약간 그 분홍색인데 네, 서울 공장. 아파트가 있고 공장이 보입니다. 그다음에 수정 아파트가 보이고 이게 옛날 이제 여의도 MBC 자리 예. 이제 개발이 됐죠. 자, 그다음에 이 삼부 아파트 일부가 이렇게 또 상업지역에 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서울 아파트, 공장 아파트 이런 자리들 예를 들면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 돼서 여기가 지어지게 되면 한강을 동남향으로 보는 이런 그 각도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만큼 여기서 상징성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이제 이게 더 현대 서울이라는 현대 백화점이 오픈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데 편의시설까지 확충이 되면서 여의도 가치는 향후에 어떤 상황을 바뀌냐면 어지간한 철도는 여기 여의도를 다 통과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5호선, 9호선이 다니지만 향후에 이제 GTX가 여의도 오게 되고 신안산선이 또 여의도를 오게 됩니다. 예. 그리고 뭐 신림선, 경전철도, 서부선, 경전철도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여의도는 철도에서 또 다시 한번 사통팔달의 입지를 갖추게 돼요. 그만큼 여의도의 기대치는 오세훈 시장 이후에 다시 한번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한 지역으로 변화가 예상된다. 네. 그리고 재건축에서 꼭 빼놓을 수가 없는 곳은 이제 용산입니다. 용산에서는 대표적으로 이 한강변에 있는 5층짜리가 남아있는 뭐 나름대로는 반포주공 1단지하고 한강변에서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어요. 5층짜리로. 용산은 뭐 레미안 칠투스 같은 거 1대 재건축을 하긴 했는데요. 여기도 낡은 아파트가 많은데 여기는 좀 그동안 지체했던 이유는 뭐였습니까? 개별적인 사정이 있어요. 단지별로 상가라든가 뭐 한강면션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뭐 유치원 부지라든가 이런 뭐 한강면에도 상가하고 약간의 또 그런 사항들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이 삼익 지금 제가 치진 않았습니다만 삼익, 왕궁 뭐 뒤에 전보도 한 동짜리 있습니다만 여기는 반도 아파트 이런 그 작은 단지들도 다 재건축에 가게 되고 이 현대맨션은 이제 리모델링으로 가는 단지예요. 그다음에 이제 대단지로 서빙고 이 신동 아파트가 있어요. 이런 아주 한강변에 접한 우수한 단지들이 용산에 재건축이 추진된다. 이 첼리티스 이미 이제 완성된 50층짜리로 완성된 아파트. 그래서 이 한강맨션에서 신동아까지 이 라인에 한강변에 접한 이런 최고의 자리들이 재건축이 되게 되면 이 자리들은 제가 이제 서울 최고의 조망권 단지로 명명을 해놨는데 네. 한강이 바로 정남향으로 보이면서 뒤쪽에 용산 공원까지 아우를 수 있는 아주 특급 조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건너편에는 반포 아크로 리버팍, 아리팍이 한강변을 400m 정도 가지고 있어요. 네. 400m 정도의 길이에 접해 있다. 근데 조망권은 한 40%, 40%밖에 못 보는 거예요, 어차피. 한강변에 접해 있는 동해에 있는 분들만 조망이 되는데, 이를테면 이 신동아나 뭐 한강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들의 한강 조망의 폭은 상대적으로 2배 이상 길어요. 길기 때문에 한강을 파노라마 수준으로 조망을 할 수가 있고, 뒤돌아서는 이제 공원 조망까지 가능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를 따라올 자가 없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재건축에서는 이 용산, 반포, 그다음에 현대가 있는 이 압구정 이런 식의 트라이앵글이고 재건축에서는 이제 여의도가 다시 한번 여기서 용트림을 하게 돼 있다. 그 다음에 재개발 차원에서 보게 되면 한강변에 역시 이제 테마주는 다름 아닌 이제 한남 뉴타운이 되겠습니다. 네. 이를 무시할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됩니다. 이 한남 뉴타운의 규모는 1단지는 이제 뭐 일반 재개발에서 해제됐다가 이번에 공공 재개발로 됐다가 이제 또 선정이 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오세훈 시장 당선으로 저 뉴타운도 호재를 많이 볼 가능성이 높나요? 일반 재개발에 있어서도 그동안 이제 지난 10년간 해제되고 지체된 이런 단지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네. 이게 나름대로는 또 공급의 악재로 작용한 거예요. 뉴타운 한일타운 2, 3, 4호는 그냥 원래부터 잘 가던 데 아니었어요? 근데 더 뭐 이렇게
박차를 가할 수가 2, 3, 있습니까? 4, 5는 이제 기존의 흐름을 이어갔지만 적어도 속도가 워낙 늦었어요. 예, 그러니까 좀 더 속도를 빨리 할 필요는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것들이 서울시에서 이런 인허가 관련 뭐 심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빨리 진행을 네. 했으면 하는 그 바람은 의지의 문제군요. 의지의 문제.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엔사 부지는 11건설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재개발해서 여기는 이제 뭐 임대로 가던 뭐 후구장 가던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단지고 네. 여기는 이제 그 미군 수송부 부지죠. 여기는 두 군데는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가운데 이제 청아파트라는 재건축 아파트가 끼어 있네요. 그래서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가장 뭐 나온 구역은 굳이 꼽으라 하게 되면 5구역이 한강변에서 제일 괜찮은 입지를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재개발 1, 2, 3, 4, 1, 2, 3, 4, 5만 합치게 되면 거의 한 14,5천 정도가 되는데 중간에 있는 것까지 합치게 되면 거의 2만 가구 가까이 어마어마한 물량이 여기에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재개발해서 한강변에서 뭐 노른자이가 등장하게 되는데 역시 이제 성수 전략정부역 이게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오세훈 시장 시절에 추진했던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 중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계속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10년 만에 다시 조우를 하게 된 거예요. 조우를. 그러니까 얼마나 반갑겠냐. 지금 이제 50층으로 추진하다가 약간의 브레이크가 걸려서 35층으로 되돌아가느냐 뭐 이런 또 얘기들도 나오게 됐고 강변북로 지하 문제가 또 걸림돌이 됐었는데 여기가 이제 또 8,200가구 여의도하고 비슷합니다. 8,200가구 수준으로 재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성수전략정비구역이 개발이 되면 이들은 바로 건너편에 있는 압구정이라는 특화된 지구의 배후로 작용하게 돼요. 그래서 압구정과 성수는 맞닿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바로 강남권 아파트화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존의 이쪽 성수 뚝섬에서 개발이 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있어요. 제일 먼저 된 게 이제 갤러리아 포레가 있고 그다음에 요 대림 아크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부영에서 또 이제 짓게 되지 않습니까? 1년에 아파트. 그다음에 이제 한강변에 완성된 트리마제라는 저 트리마제 아파트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로 아주 성공한 샘플 사례예요. 지역조합 아파트가 거의 다 망하는데 성공 사례가 전국에 5%라는 거예요. 5%. 100군데 중에서 5군데만 성공한다는 건데 제일 성공한 아파트가 트리마제 아파트예요. 물론 저것도 뭐 진행 과정에서 완성될 때까지는 15년 이상이 걸렸습니다만 이 트리마제가 지금 가격은 평당 8천만 원을 이미 상회했습니다. 그만큼 자 그러면 이제 트리마제와 같은 가격대로 이 그 성수가 형성이 된다 이렇게 좀 상황을 봐도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강변에서 이 가운데 용산과 반포와 압구정을 트라이앵글을 중심으로 하고 서쪽으로는 여의도, 동쪽으로는 성수가 오세훈 시장 시절에 가장 좀 각광받는 그런 핵심 지역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초기 단지 안전진단 측면에서는 이제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게 목동에 신시가지가 있고 이 85, 6년부터 개발된 서울시가 개발한 일종의 이제 신시가지가 두 군데가 있는데 그게 목동이 있고 상계 신시가지가 있어요. 상계동. 이 두 곳은 이제 안전진단부터 시작해야 되는 아주 초기 단계 이런 그 상황인데 안전진단의 그 기준을 어떻게 좀 완화해서 현실적으로 적용할 것인가가 오세훈 시장 시절에 다시 한번 또 주목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이렇게 본격화되기는 아니지만 아직까지 이제 걸음마 단계에서 안전진단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가 다시 한번 또 첨예한 관심사로 떠오를 것이다. 오 시장 공약이 이제 사실 이제 안전진단의 어떤 그 권한을 구에서 시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넘어간 이후에 이제 오 시장이 당선이 됐죠. 오히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오 시장 입장에서는 이걸 더 잘해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긴 건데 실제 이제 상계동 이런 데를 빨리 안전진단을 풀어주겠다 이런 공약도 했었는데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나요? 우선 이제 상계 노원구 같은 경우는 뭐 기초지자체장부터 적극적이에요. 노원구청장 자체도 안전진단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물론 이제 뭐 양천구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안전진단은 크게 여기서부터 브레이크가 걸려야 될 이유는 그렇게 커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안전진단을 통과한다 한들 완전 기초적인 걸음마 단계고 그게 통과돼야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추진이 수립해서 완공까지 10년 걸려요. 10년. 그렇죠.
근데 10년 후에 입주할 것을 여기 걸음마 단계부터 그게 무리하게 강하게 제어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 이제 제 생각이고, 큰 틀에서 이렇게 단계별로 각자 자기의 진행 속도에 맞게 진행이 돼야 이 순환기가 형성이 되면서 이사를 가고 입주하고 이런 주기들이 맞게 돼 있어요. 이 하나의 단계가 자꾸 지체가 되게 되면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는 이제 지금 진행되는 5층짜리라 보게 되면 2단계는 10층, 15층, 중층, 중대형이라고 보게 되면 3단계가 방금 얘기했던 목동이라든가 상계동 같은 안전진단 단계. 이런 그룹들이 그 개발 속도에 맞춰서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잘 운영이 돼야지만 서울의 그 주택시장 흐름이 부드럽게 가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라도 지체가 되면 꼬이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그 재건축, 재개발 흐름이 잘 진행이 돼야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LH 사태가 불거져가지고 지금 네. 3기 신도시가 원한대로 갈 수 있겠느냐 시장 우려가 많거든요. 생각이 어떠십니까? 3기 신도시는 지금 이제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돼야 될 당위성이 있다. 우리의 미래 5년에서 10년 사이에 미래의 수도권의 대형 공급 물량 자체가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돼야 될, 반드시 확충돼야 될 물량입니다. 지금 위치를 잠깐 보시게 되면 제일 큰 규모는 이제 남양주 왕숙지구가 있는데 왕숙 1지구, 2지구예요. 여기 6만 6천 가구가 들어갑니다. 밑에 하남 교산은 3만 2천 가구 규모예요. 이렇게 교산 신도시가 3만 2천 가구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고향 창릉이 3만 8천, 2만 가구 17,000. 인천 계양과 이제 부천 대장이 있죠. 이렇게 이제 크게 보면은 5개, 부천 계양과 대장은 붙어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이걸 뭐 붙었다고 보게 되면 이제 4군데의 권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동서남북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추가된 뭐 새로 하나 그리게 되면 광명 시흥이 이렇게 자리하게 됩니다. 네. 광명 시흥은 이제 7만 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입지들이 정해져 있다고 보게 되면 이 물량이 공급되지 않으면 수도권에는 20년대 후반에는 상당한 수급 불규정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저거는 반드시 돼야 되고 될 수밖에 없다로 보여집니다. 네. 대신 될 때 하나 더 추가해야 되는 거는 저 계획된 물량에서 최소 10만 호 이상을 더 추가하면 됩니다. 공원 녹지 물량이 지나치게 넓게 그 배정이 돼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남 교산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하남 교산은 이렇게 고구마 모양으로 돼 있는데 여기를 보시게 되면 영역의 바깥은 다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 도시계획 차원에서 보게 되면 3분의 1을 도시 면적의 3분의 1을 또 공원 녹지로 하겠다예요. 이렇게 다 둘러싸여 있는데 여기 또 3분의 1을 잘라서 공원 녹지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1기 신도시 수준으로 19%, 20% 녹지율을 줄이고 나머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하게 되면 뭐 일부 산업용지로 전환하게 되면 충분히 같은 땅을 가지고 10만 원을 더 늘릴 수가 있어요. 제 계산에 의하면.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개발이 돼서 지금 이제 저렇게 5군데는 17만 3천 가구고 광명시흥이 이제 7만 원이니까 24만 가구 아닙니까? 네. 여기서 최소 10만 가구 이상은 더 늘려서 같은 땅을 가지고 공급을 하게 되면 상당 부분 20년대 후반에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3기 신도시가 원한대로 잘 추진이 되고요. 또 네. 정비 사업이 활성화돼서 서울 시내 재건축 재개발 물량이 지속적으로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이 모든 게 반영된 향후 수도권 부동산 시장 전망, 뭐 10년 정도 이렇게 중장기 예측하신다면 어떤 흐름을 타게 될까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23년까지는 지금 주택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공급 물량을 이렇게 우하향해서 감소하는 추세예요. 그래서 수급 불균형 문제가 여전히 23년까지는 가시지 않는다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4년도, 25년도에는 강남의 재건축 물량들이 대략 한 3만 가구 정도 입주를 하게 됩니다. 속칭 이제 노른자이죠. 2017년 말까지 관리처분 계획인가 신청을 했던 아주 특별한 혜택을 받는 재건축 부담금 면제 단지들. 대표적으로 반포지구 1단지부터 해서 신반포 3차 경남 원베일리, 그다음에 신반포 4지구 메이플자이, 개포주공 1단지, 둔촌주공, 이런 잠실, 진주, 미성 크로바 이런 단지들이 24년, 25년도에 입주를 하게 된다. 이때는 이제 또 물량이 좀 다소 여유가 있는. 그 이어서 이제 재개발이 나와야 되고 신도시 물량이 이어서 빨리 입주를 하게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잘만 되면 20년대 후반에 지금부터 6, 7년 이 정도 후에는
어느 정도 이제 수도권의 수급 안정이 오면서 주택 시장은 전체적으로 좀 안정 추세로 갈 것으로 그렇게 좀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박 위원님 모시고 재건축 시장 전반 돌아보는 시간 가졌는데요. 영상 참고하셔서 의사결정에 많은 도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는 앞으로 더욱더 좋은 콘텐츠를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